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 깊은 산속 어느 작은 마을에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산짐승들도 먹이를 찾지 못해 마을로 내려오기를 망설이던 그해, 겨울은 유독 춥고 길어서 사람들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쓰고 방 아랫목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쪄먹으며 긴 겨울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을 어귀, 가장 외딴 곳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만은 찬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이 지긋한 사내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씨 하나만은 비단결처럼 곱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칠성님은 젊은 시절부터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워낙 타고난 복이 없었던지라 나이가 들어서도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갖지 못한 채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쳤고 칠성님의 낡은 집 문풍지는 매서운 바람에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며 구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나 밖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냉기가 가득 차 있었고, 아궁이에 불을 지핀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부엌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칠성님의 옷가지라고 해봤자 기운 자국이 덕지덕지 난 속옷 한 벌이 전부였기에 그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몸을 스스로 안으며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그촘 밤이었는데, 다른 집들에서는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떡국을 끓이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소한 냄새가 온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설빔을 입을 생각에 들떠 웃음꽃을 피우고, 어른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방에서 밤을 지새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칠성님의 집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못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명색이 설날을 앞둔 밤인데 따뜻한 국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서러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한 칠성님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 쌀떡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그 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있어 울판 어둠만이 그를 반길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친 손을 쌀떡 깊숙이 집어넣어 바닥을 더듬어 보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독의 기운과 까슬까슬한 먼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님은 포기하지 않고 쌀독을 아예 기울여 엎어놓고는 빗자루를 가져와 구석구석 쓸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참을 애쓴 끝에 쌀알 부스러기와 뉘가 섞인 한 줌도 채 되지 않는 하얀 가루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성님에게 남은 마지막 양식이자 새해를 맞이하기 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칠성님은 떨리는 손으로 모아진 쌀 부스러기를 소중하게 바가지에 담아 물로 조심스럽게 씻어내기 시작했는데, 행여나 쌀알 하나라도 떠내려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터질 듯 아려왔지만 이 쌀 한 줌이 밥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고통보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쌀을 씻어 작은 솥에 앉히고는 부엌 구석에 남아있던 마른 솔잎과 잔가지들을 긁어 모아 아궁이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젖은 나무들이라 매캐한 연기만 피어올라 눈물 콧물을 쏙 빼놓았습니다. 칠성님은 눈물을 훔치며 입으로 후후 불어 불씨를 살려냈고, 마침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솥 안에서 물이 끓으면서 밥 익는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퍼지기 시작하자 칠성님의 뱃속에서는 천둥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식욕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 냄새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향그럽고 달콤하게 느껴져서 칠성님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솥뚜껑이 들썩거리는 모습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불기운이 사그라들고 뜸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천년 만년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칠성님은 밥이 설익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뜸이 다 들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솥뚜껑을 열었고 하얀 김과 함께 드러난 소박한 밥을 보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칠성님은 솥바닥까지 박박 긁어모은 밥을
큰 대접에 담는 대신 손에 물을 묻혀가며 꼭꼭 뭉쳐서 큼지막한 주먹밥 하나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찬 하나 없이 맨밥만 먹어야 하는 처지였지만 밥알이 뭉쳐지면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 칠성님의 마음은 훈훈해졌습니다. 그는 밥알 하나라도 흘릴세라 조심조심 주먹밥을 빚었고 마침내 그의 두 손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얗고 둥근 주먹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거칠고 투박한 모양이었지만 칠성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주먹밥을 들고 방으로 들어온 칠성님은 윗목에 놓인 낡은 소반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는 정좌하고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조상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차례상 한번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하는 불효자였지만 이 마지막 주먹밥으로 배고픔을 달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며 문풍지를 때리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주먹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와 온기가 아주 잠시나마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님은 주먹밥을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대신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따뜻함을 느끼며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고생과 서름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칠성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님을 보며 사람은 좋은데 복이 없다며 혀를 차곤 했지만 칠성님은 하늘이 주신 만큼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지라며 허허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춥고 배고픈 섣달 그촨 밤에는 그도 사람인지라 외로움과 서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주먹밥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생각도 나고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추억도 떠올리며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어보려 애썼습니다. 주먹밥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칠성님은 아까워서 차마 그것을 베어 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진 이 주먹밥이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곧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뱃속에서는 이제 그만 먹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기에 칠성님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주먹밥을 입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래, 이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일해보자. 혹시 아나, 내년에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올지. 그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 한 구석,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와 칠성님의 동작을 멈추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에 문풍지가 우는 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찍찍거리는 소리로 바뀌어 들려왔습니다. 칠성님은 주먹밥을 든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낡은 장롱 밑 틈새에서 조그마한 그림자 하나가 꼬물거리며 기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칠성님의 집 천장이나 마루 밑에 살고 있는 생쥐였는데 얼마나 못 먹었는지 털이 푸석푸석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님은 그 생쥐를 보고 쫓아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가만히 숨을 죽이고 그 녀석이 하는 양을 지켜보았습니다. 생쥐는 칠성님을 경계하는 듯 잠시 멈칫하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주먹밥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는 칠성님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님의 집이 워낙 가난하여 쥐들이 먹을 것조차 없었기에 그동안 쥐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밥 냄새를 맡고 용기를 내어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생쥐의 눈은 칠성님의 손에 들린 주먹밥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작은 눈망울에는 살려달라는 듯한 혹은 한 입만 달라는 듯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님은 생쥐의 꼴이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에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도 나만큼이나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이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얼마나 힘들었겠니? 칠성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생쥐에게 말을 걸었고 생쥐는 도망가지 않고 뒷발로 서서 앞발을 모으고 칠성님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쥐의 태도는 공손했고 그 모습이 칠성님의 마음 한구석을 짠하게 울렸습니다. 자신도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지만 눈앞에 있는 작고 여린 생명을 보니
차마 혼자서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예전부터 짐승에게 정을 주면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코가 석자인데 쥐새끼 밥 줄 여유가 어디 있느냐는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님은 천성이 모질지 못한 사람이어서 굶주림에 떨고 있는 생명체를 외면하는 것이 자신의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주먹밥을 든 손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주먹밥을 나누어 주자니 자신의 배가 너무 고팠고 혼자 다 먹자니 생쥐의 눈빛이 눈에 밟혀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칠성님은 다시 한번 주먹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주먹밥 하나 먹는다고 해서 내 팔자가 당장 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저 작은 미물은 이 한 입이 없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칠성님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넉넉하게 쓰고 싶었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선행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칠성님은 주먹밥을 조심스럽게 반으로 쪼개기 시작했는데 밥알들이 끈끈하게 붙어있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버티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반으로 나뉜 주먹밥에선 더 많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밥 냄새는 더욱 진동하여 칠성님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쪼갠 주먹밥 중 조금 더 큰 쪽을 자신이 갖는 대신 오히려 더 크고 따뜻한 쪽을 생쥐를 위해 내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칠성님은 방바닥, 생쥐가 있는 쪽으로 쪼갠 주먹밥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리 와서 먹거라. 너도 섣달그좀인데 굶어서야 되겠느냐. 같이 먹고 기운 차려서 이 추위를 이겨보자꾸나.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보다는 따뜻한 자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생쥐는 바로 달려들지 않고 잠시 코를 실룩거리며 칠성님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안심한 듯 쪼르르 달려와 주먹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기 몸집만 한 주먹밥 덩어리를 보고 생쥐는 기쁨에 겨워 찍찍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서 몇 번 폴짝폴짝 뛰더니 허겁지겁 밥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숨도 쉬지 않고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며 칠성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자신의 몫으로 남은 반쪽짜리 주먹밥을 입에 넣으며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비록 양은 적었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칠성님의 마음은 배부르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칠성님과 생쥐는 차가운 방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한 만찬을 즐기고 있었는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먹밥을 먹던 생쥐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어둠 속을 향해 찍찍 찌익하며 신호를 보내자 장롱 밑 어두운 구석에서 또 다른 생쥐들이 하나둘씩 머리를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언뜻 보아도 대여섯 마리는 되어 보이는 쥐들이 줄을 지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는데 그들 모두 칠성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먼저 나온 쥐가 가족들을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칠성님은 처음에는 쥐떼가 나타난 것에 조금 놀랐지만 곧이어 그들의 앙상한 몰골을 보고 다시금 측은지심이 발동했습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남겨둔 반쪽짜리 주먹밥이 손안에 남아 있었지만 저 많은 입들을 모른 척하고 혼자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님은 허허, 식구가 꽤 많았구나. 진작 데리고 나오지 그랬니? 라고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려던 나머지 주먹밥마저 바닥에 내려놓고 잘게 부수어 주었습니다. 밥알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쥐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고 방하는 쥐들이 밥 먹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님은 빈손이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물오물 밥을 먹는 작은 생명들을 보며 묘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배에서는 여전히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부잣집 주인보다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물그릇에서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며 빈 뱃속을 채웠고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래, 물이라도 실컷 마시자. 물배라도 채우면 잠은 오겠지. 칠성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쥐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쥐들은 배가 부른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앞발을 핥으며 털을 골랐고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대장쥐가 칠성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장쥐는 칠성님을 올려다보며 마치 절을 하듯이 머리를 조아리고는 칠성님의 발치에 머무르며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쥐들도 칠성님의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휴식을 취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나 가족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칠성님은 쥐들을 보며 너희들도 추운 게로구나. 오늘 밤은 여기서 같이 자도 좋다. 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밖에서는 제야의 종소리를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이 바람결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칠성님의 집은 세상과 단절된 듯 평화롭고 고요했으며 오직 칠성님의 숨소리와 쥐들이 내는 작은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칠성님은 피곤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 덮고는 자리에 누웠는데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하여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꿈에도 모른 채 쥐들과 함께 섣달그잼의 깊은 밤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칠성님이 잠결에 얼핏 눈을 떴을 때 희미한 달빛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줄 알았던 쥐들이 자지 않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의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칠성님은 꿈인가 생시인가 비몽사몽간에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칠성님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 오늘 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깊은 밤, 세상 모든 것이 잠든 시각이었지만 칠성님의 집 문풍지는 여전히 거센 바람에 떨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온기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방 안의 공기는 바깥과 다를 바 없이 차가워져 입을 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칠성님은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웅크리고 누워 있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쉽사리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먼 산에서 짐승이 우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여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칠성님은 차라리 날이 빨리 밝아 새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억지로 눈을 감고 청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성님의 잠결에 무언가 발가락을 간지럽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는 무의식 중에 발을 움찔하며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찬바람이 이불 틈새로 들어와 살을 스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으나 그 느낌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발가락이 아니라 바짓단을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듯한 묵직하고도 집요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칠성님은 깜짝 놀라 졸음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나 앉았고 어둠 속에서 눈을 비비며 자신의 발치 쪽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그곳에는 아까 주먹밥을 나누어 먹었던 그 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가장 덩치가 컸던 대장쥐가 앞장서서 칠성님의 낡은 바짓단을 입에 물고 문 쪽을 향해 힘껏 잡아당기고 있었고 뒤에 있는 다른 쥐들도 마치 대장쥐를 응원이라도 하듯 찍찍거리며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칠성님은 이 기이한 광경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허허, 이 녀석들아. 밤이 깊었는데 잠은 안 자고 왜 이러느냐. 나도 좀 자잤구나 하며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쥐들은 칠성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세게 바지를 잡아당기며 마치 칠성님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듯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무언가 절박하고 급한 용무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칠성님은 쥐들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그것도 한밤중에 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할 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고 변변한 외투 하나 없는 그가 나갔다가는 동사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놈들아, 밖은 춥다. 너희들도 그만하고 이불 속에 들어와서 몸이나 녹여라. 칠성님은 다시 한번 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대장쥐는 바지를 놓더니 문 앞으로 달려가서 앞발로 문을 긁어대며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칠성님에게 돌아와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칠성님은 문득
옛날 마을 어르신들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미물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알고 짐승이 유난을 떨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하늘이 짐승을 통해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하니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칠성님은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연의 섭리와 조상들의 지혜를 귀담아 듣는 겸손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까 나누어 먹은 주먹밥 한 덩이가 이 작은 생명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하니 그들의 이 간절한 몸짓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설마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러겠느냐.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따라가나 보자. 칠성님은 마침내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칠성님은 굳은 관절을 펴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방 한구석에 개어두었던 낡은 무명 겉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이라고 해봤자 솜이 다 빠져나가 바람을 막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윗목에 놓아두었던 달고 다른 집신을 찾아 신었는데 차가운 지폐 감촉이 발바닥에 닿자 몸이 절로 으스스 떨려왔습니다. 자, 가보자.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앞장서거라. 칠성님이 준비를 마치고 말하자 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쁨의 소리를 내며 문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칠성님이 방문을 열자마자 매서운 칼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얼굴을 때렸고 순식간에 방 안의 온기를 앗아갔습니다. 밖은 온통 하얀 눈 세상이었고 하늘에서는 여전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칠성님은 잠시 주춤하며 다시 들어갈까 망설였지만 이미 문지방을 넘은 쥐들이 눈밭 위를 공중공중 뛰어가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이 눈 속으로 푹 빠지며 차가운 눈이 발목을 감쌌지만 칠성님은 묵묵히 쥐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몽환적인 밤이었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올 뿐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칠성님과 쥐떼의 기이한 행렬은 마을 길을 벗어나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쥐들은 몸집이 작아 눈 위를 가볍게 스치듯 지나갔지만 칠성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눈 속에 발이 빠져 걷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쥐들은 칠성님이 뒤처질라 치면 잠시 멈춰서서 그를 기다려 주었고 칠성님이 힘을 내어 다가오면 다시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칠성님과 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눈보라 속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들이 바람에 날려 칠성님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칠성님은 추위에 온몸이 덜덜 떨렸고 손발의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미쳤지, 따뜻한 방을 놔두고 이 무슨 고생인가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지만 앞서가는 대장쥐가 가끔 뒤를 돌아보며 격려하듯 눈을 맞추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도 다시 힘이 솟았습니다. 칠성님은 쥐들이 자신을 나쁜 곳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의 불빛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과 희미한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산짐승이라도 튀어나오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쥐들이 지나가는 길에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님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헉헉거리면서도 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발을 놀렸습니다. 쥐들은 평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길을 골라 안내하고 있었는데 칠성님도 젊은 시절 나무하러 몇 번 와봤을 뿐인 낯선 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가? 칠성님의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사는 욕심쟁이 최 부자네 집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인심이 고약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 입속만 챙기기로 유명했습니다. 칠성님은 혹시라도 최 부자네의 개가 짖어 사람들이 깰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다행히 개도 추위에 지쳤는지 조용했고 최 부자네 높은 담벼락 안에서는 코를 고는 소리만 드르렁드르렁 들려왔습니다. 칠성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과 달리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는 최 부자가 부럽기도 했지만 지금 자신에게는 의리를 지키는 쥐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위안을 받았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설산의 풍경은 신비롭고 아름다웠지만 칠성님은 풍경을 감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배가 다시 고파왔기 때문입니다. 칠성님은 잠시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쉬었다 가자. 내 늙은 몸이 따라가기 벅차구나. 칠성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앞서가던 쥐들이 쪼르르 달려와 칠성님의 발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어떤 녀석은 칠성님의 언발등 위에 올라앉아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칠성님은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사람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대접을 이 작은 미물들에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너희들이 나보다 낫구나. 칠성님은 쥐를 쓰다듬어주며 다시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쥐들은 다시 대열을 정비하고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산비탈을 따라 난 좁은 오솔길로 향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겨 함부로 가지 않는 오래된 당산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칠성님은 설마 그곳으로 가는 것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 머무는 곳이라 하여 명절 때나 제사를 지낼 때가 아니면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쥐들은 망설임 없이 그 당산나무가 있는 방향으로 칠성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신령님이 노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쥐들의 태도가 워낙 당당하고 거침없어서 칠성님은 홀린 듯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길을 지나자 시야가 탁 트이며 거대한 고목 한 그루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수백 년은 좋기 넘었을 듯한 그 나무는 달빛 아래서 신령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쥐들은 당산나무 바로 아래까지 칠성님을 안내하고는 그제야 멈춰섰습니다. 칠성님도 나무 아래 도착하여 털썩 주저앉듯 멈추었습니다. 온몸은 땀과 눈으로 젖어 있었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되어 피로조차 잊을 지경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뿌리 사이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쥐들은 그중 한 곳을 에워싸고 흥분한 듯 찍찍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장 쥐가 칠성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칠성님은 조심스럽게 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은 나무의 굵은 뿌리들이 얽히고 설킨 틈새였는데 다른 곳보다 눈이 덜 쌓여 있어 흙바닥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쥐들은 칠성님이 다가오자 길을 터주며 그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칠성님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쥐들과 땅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추운 겨울밤에 산꼭대기 나무 아래까지 자신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답이 바로 이 흙 속에 있다는 것인지 칠성님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장쥐가 앞발로 흙을 파헤치는 신호를 하며 칠성님에게 직접 파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칠성님은 반신반의하며 주변에 떨어져 있는 튼튼한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땅은 추위에 얼어붙어 돌처럼 딱딱했지만 쥐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칠성님은 나뭇가지로 땅을 콕콕 찔러보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여기까지 데려온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내 한번 파보마. 칠성님은 꽁꽁 언 손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본격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흙을 파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 흙을 긁어내자 나뭇가지가 툭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칠성님은 다시 다른 나뭇가지를 구해와서 끈기 있게 땅을 팠습니다. 쥐들도 옆에서 거들겠다는 듯 작은 발로 흙을 파내며 칠성님을 도왔습니다. 사람 하나와 쥐떼가 머리를 맞대고 한밤중에 땅을 파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칠성님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추위도 잊은 채 무언가에 홀린 듯 땅 파기에 열중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나뭇가지 끝에 틱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돌멩이인가 싶어 흙을 더 걷어내 보았지만 그것은 돌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매끄럽고 둥근 곡선을 가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의 느낌이었습니다. 칠성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그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것은 낡고 투박한 항아리 뚜껑처럼 보였습니다. 칠성님은 놀란 눈으로 옆에 있는 쥐들을 쳐다보았고 쥐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기쁨의 춤을 추며 칠성님을 응원했습니다. 칠성님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주변의 흙을 더 파내려 갔습니다. 얼어붙은 땅이라 속도가 더뎠지만 호기심과 기대감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항아리의 윗부분이 온전히 드러났고 칠성님은 침을 꿀꺽 삼키며 뚜껑을 들어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 아무도 모르는 나무 아래 묻혀있는 항아리라니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묻어둔 김장독은 아닐까, 아니면 텅 빈 독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쥐들의 확신에 찬 태도가 그런 의심을 지워주었습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들고 숲속은 칠성님의 거친 숨소리와 쥐들의 찍찍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칠성님은 두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탓인지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으라차차, 칠성님은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뚜껑을 비틀었습니다. 뻑뻑하던 뚜껑이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님의 손등에 핏줄이 솟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침내 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칠성님은 뚜껑을 옆으로 제쳐두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환하게 비추며 항아리 안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칠성님의 입에서는 아 하는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만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는 차가운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무언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성님이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칠성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누런 황금빛이 항아리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보석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님은 너무나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고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쥐들은 그런 칠성님을 보며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주위를 맴돌며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섣달 그템 밤, 가난한 칠성님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항아리 속에 가득 찬 황금과 보석들은 달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칠성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평생 흙바닥을 일구며 살아온 그에게 금덩어리는커녕 은비녀 하나 구경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었기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볼을 세게 꼬집어 보았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아파오자 그제야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닫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속에 담긴 엽전 꾸러미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지자 칠성님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동과 함께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횡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많은 재물이 어찌 나 같은 천한 사람에게 왔단 말인가? 혹여 주인이 있는 물건은 아닐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숲속에는 오직 그와 쥐들 뿐이었습니다. 쥐들은 칠성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자기 일처럼 신이 나서 항아리 주변을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듯 뛰어다녔습니다. 대장쥐는 칠성님의 무릎 위로 올라와 앞발로 칠성님의 손을 톡톡 건드리며 마치 어서 이 보물을 챙겨가라는 듯 재촉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칠성님은 쥐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내가 가져가도 되는 것이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란 말이냐? 칠성님의 물음에 대장쥐는 고개를 끄덕이듯 찍찍거렸고 그제야 칠성님은 마음속의 불안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물은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가엾은 쥐들을 통해 착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내려준 선물임이 분명하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기 전에 이 무거운 항아리를 집으로 옮겨야 한다는 새로운 걱정이 앞섰습니다. 동이 트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기에 칠성님은 서둘러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낡은 겉옷을 벗어 바닥에 넓게 펼치고 항아리 속에 든 금은 보화를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옷이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항아리째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고 눈에 띌 위험이 커서 내용물만 따로 싸서 짊어지고 가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칠성님은 옷소매를 단단히 묶어 보따리를 만들고는 그것을 등 뒤로 짊어졌는데 그 무게가 천근만근이라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늙은 몸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쥐들도 칠성님이 짐을 꾸리는 것을 보고는 다시 앞장서서 길을 안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수월했지만 등에 짊어진 보따리의 무게 때문에 칠성님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여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보따리가 터져 보물들이 눈 속에 흩어질 수도 있었기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온 신경을 집중하여 내디뎠습니다. 쥐들은 칠성님이 힘겨워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그를 기다려 주었고 때로는 칠성님의 바짓단을 살짝 잡아당기며 힘내라는 응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해주었고 칠성님의 머릿속에는 이 돈으로 집을 고치고 논을 사서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를 무렵 하늘 저 멀리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기 시작했고 닭들이 물을 치며 아침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더욱 발걸음을 재촉하여 골목길을 지나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설날 아침이라 늦잠을 자는 것인지 거리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칠성님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마당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와 보따리를 내려놓자마자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옷을 적셨지만 눈앞에 놓인 보따리를 보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칠성님은 보따리를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길까 하다가 아무래도 불안하여 부엌 아궁이 옆 바닥을 뜯어내고 그 밑에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들장 한 장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땅을 파서 보따리를 넣은 뒤 다시 흙을 덮고 구들장을 제자리에 놓으니 감쪽 같았습니다. 그 위에는 백감을 수북이 쌓아놓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위장까지 마쳤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나니 그제야 안심이 된 칠성님은 방으로 들어와 큰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실실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쥐들도 칠성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듯 방 안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칠성님은 생애 최고의 설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이 세배하러 다니는 소리가 들려오자 칠성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채비를 했습니다. 비록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조상님께 올릴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쌀 한 톨 없어 굶어야 했던 처지였지만 이제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되었으니 제일 먼저 조상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칠성님은 품속에 숨겨둔 금덩이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지 고민하며 장터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명절이라 장터문을 연 가게는 많지 않았지만 쌀가게와 정육점 몇 곳은 급하게 제수를 마련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칠성님은 쌀가게로 들어가 주인 영감에게 인사를 건네고 쌀 한 가마니를 달라고 했습니다. 칠성님을 본 쌀가게 주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니, 칠성 자네 아닌가? 쌀 살 돈은 있고? 하며 대놓고 무시하는 투로 물었습니다. 평소 외상값도 못 갚던 칠성님이 쌀을 한 가마니나 달라고 하니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칠성님은 아무 대꾸 없이 품속에서 금덩이 하나를 꺼내 주인 앞 좌판에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면 쌀값으로 충분하겠소? 남는 건 나중에 셈해 주시오. 칠성님의 당당한 태도에 주인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금덩이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빨로 깨물어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칠성님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보게 이게 진짜 금이 아닌가? 자네가 이런 귀한 것을 어디서 났단 말인가? 주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님에게 쏠렸습니다. 칠성님은 아차 싶어 황급히 주인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것인데 급해서 들고 나왔소. 잔말 말고 쌀이나 주시오. 칠성님은 얼버무리며 쌀을 받아들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지, 칠성이가 금덩이를 가지고 있대. 어디서 훔친 거 아니야? 하는 의심 섞인 말들이 칠성님의 등 뒤로 따라붙었습니다. 칠성님은 쌀과 고기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쓰면 탈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쥐들에게도 고기 반찬을 곁들인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칠성님의 머릿속은 온통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너무 경솔했나? 그냥 조금씩 티 안 나게 썼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칠성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쥐들과 함께 방 안에 틀어박혀 밖의 동태를 살피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칠성님에 대한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마을 사랑방에 모인 사내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칠성이가 금덩이를 들고 와서 쌀을 사갔다며 평생 남의 집 일이나 해주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분명 어디서 도둑질을 했거나 산삼이라도 캔 게야.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내놓으며 칠성님을 의심했고 그 중에는 시기와 질투, 어린 시선으로 칠성님의 집을 흘끔거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평화롭던 마을에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문은 결국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고리대금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만족하지 못해 마을 사람들의 땅을 야금야금 빼앗아온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방에서 칠성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눈을 번뜩이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뭐라? 그 찢어지게 가난한 칠성놈이 금덩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사실이냐? 최 부자는 하인을 시켜 당장 칠성님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칠성님이 가진 것이 단순한 금덩이 하나가 아닐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은 칠성님의 집 담벼락 너머를 기웃거리며 집안 상황을 염탐했습니다. 칠성님의 집 굴뚝에서는 평소와 달리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부엌 쪽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칠성님이 마당에 나와 배부른 표정으로 뒷짐을 지고 걷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곧바로 최 부자에게 달려가 보고 했습니다. 날이 말씀대로 칠성놈이 살판이 났습니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었는지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고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하인의 보고를 들은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거니 놈이 분명 큰 횡재를 한 게야. 내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지.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칠성님의 집 대문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이리 오너라 하는 호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서 쥐들과 놀고 있던 칠성님은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았는데 최 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칠성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마루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최 부자 어르신 아니십니까? 누추한 곳에 어인일이십니까? 칠성님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신발도 벗지 않고 마루 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칠성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와 같았습니다. 이복의 칠성아, 내 소문을 듣자 하니 자네가 요즘 금덩이를 쓰고 다닌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최 부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칠성님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칠성님이 우물쭈물하자 최 부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할 생각 마라. 쌀가게 주인이 다 봤다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내 놈이 무슨 재주로 금을 얻어. 필시 내 집 곳간에서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 최 부자는 있지도 않은 도둑 누명을 씌우며 칠성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칠성님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항아리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다 빼앗길 것이 뻔하여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님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내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내 놈을 치도곤을 안기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자비를 베풀어 기회를 주마. 네가 훔쳐간 금덩이와 숨겨둔 작물을 모두 내놓는다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내 놈은 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최 부자의 협박은 서슬퍼랬고 칠성님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쥐들도 방 안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한 듯 찍찍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줄 테니
훔친 물건을 다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고는 하인들과 함께 들이닥칠 듯이 집을 나갔습니다. 최 부자가 돌아간 후 칠성님은 털썩 주저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자신을 옥죄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금을 내주자니 억울하고 안 내주자니 옥살이를 하게 생겼으니 칠성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노인이 칠성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노인은 평소 칠성님을 아끼던 분으로 낮에 장터에서 있었던 일과 최 부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마루에 앉아 근심 가득한 칠성님의 얼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큰이미는 자네가 큰 횡재를 하긴 한 모양이구먼. 하지만 칠성아, 재물이라는 것은 똥걸음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라네. 김노인의 말은 칠성님의 가슴을 훅 파고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냄새를 맡고 달려든 똥파리와 같은 위인이니 그에게 맞서려 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네. 자네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면서도 화를 피할 방법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게. 김노인은 알듯 모를 듯한 말을 남기고는 칠성님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 돌아갔습니다. 칠성님은 김노인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보았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칠성님은 방 안에 앉아 벽만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있던 쥐들이 칠성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장 쥐가 칠성님의 바짓단을 당기며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칠성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보물을 주었는데 이제는 이 위기를 넘길 방법도 알려줄 수 있겠느냐? 칠성님의 물음에 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잠시 의논하는 듯 하더니 칠성님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쥐들이 칠성님에게 새로운 작전을 제안하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님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눈빛이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결연한 의지로 변해갔습니다. 칠성님은 무릎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있었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내 너희들을 믿고 한번 해보마. 칠성님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힘이 들어갔고 그는 다가올 아침을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칠성님의 집안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칠성님의 집마당은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난밤 최 부자가 퍼뜨린 소문과 오늘 아침 벌어질 일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 일찍부터 건장한 하인들을 대동하고 칠성님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도둑놈 칠성이는 썩 나오너라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담벼락 뒤에 숨어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님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방문을 열고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왔는데 그 모습이 평소에 위축된 칠성님과는 사뭇 달라 마치 돌을 닦은 선비처럼 의연해 보였습니다. 칠성님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쭉 한번 둘러보고는 시선을 최 부자에게 고정하며 이 아침부터 남의 집에서 무슨 행패십니까? 점잖으신 분이 채통을 지키시지요.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님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기세를 올리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놈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놈이 훔쳐간 내 금덩이를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하로 끌고 가서 경을 치게 할 테다. 최 부자의 서슬퍼런 협박에도 칠성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빙그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칠성님은 품속에서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를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아침 햇살을 받은 금덩이가 번쩍이자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최 부자 어르신 댁에서 잃어버렸다는 그 물건입니까? 칠성님이 묻자 최 부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렇다. 내 곳간에 있던 것이 분명하다 하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칠성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보자기로 덮인 항아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라면 이 항아리 속에 든 것도
모두 어르신 것이겠군요. 그렇다면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칠성님의 말에 최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고 주변 사람들은 칠성님이 정말로 도둑질을 한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성님은 서두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돌려드리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항아리 속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주인이라면 마땅히 알고 계시겠지요. 사람들 앞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군말 없이 이 항아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칠성님이 쥐들과 의논하여 세운 지혜로운 꾀였는데 최 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렸지만 이미 뱉은 말이 있어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대충 짐작으로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가 50개, 아니 100개가 들어있고 은비녀가 30개, 그리고 진주 목걸이가 10개 들어있느니라. 최 부자는 부자들이 을에 가지고 있을 법한 물건들을 나열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최 부자의 말과 항아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칠성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천천히 보자기를 풀어 헤쳤고 항아리를 옆으로 기울여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멍석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쏟아져 나온 것은 최 부자가 말한 매끈한 금괴나 은비녀가 아니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옛날 엽전 꾸러미들과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투박한 금동불상, 그리고 옥구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쓰지도 않는 고려시대의 화폐와 유물들이었고 누가 봐도 최 부자의 집 곳간에 있을 법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건 옛날 돈이잖아? 최 부자가 말한 거랑 딴판인데?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에서도 그는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가 착각을 했다. 내 조상님 때부터 내려오던 가보라서 내가 잠시 잊었을 뿐이다. 저것도 내 것이 맞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며 억지로라도 물건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멍석 위로 달려들려는 찰나 칠성님의 집 마루밑과 부엌, 장독대 뒤에서 수십 마리의 쥐떼가 찍찍 소리를 내며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쥐들은 하인들의 발목을 공격하거나 멍석 위를 겹겹이 에워싸며 그 누구도 보물에 손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신기하게도 쥐들은 칠성님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주변을 호위하듯 감싸고 돌았습니다. 대장쥐는 칠성님의 어깨 위로 훌쩍 뛰어올라 최 부자를 향해 날카롭게 울어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의 사자가 호통을 치는 듯한 위험마저 느껴졌습니다. 이를 본 마을의 최고령자인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서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보게나 저 미물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지키려 하는데 사람이 되어서 어찌 남의 것을 탐한단 말인가. 저 물건들은 땅속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주인 없는 보물이네. 하늘이 칠성의 착한 마음을 보고 쥐들을 시켜내려준 복이니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네. 김노인의 일갈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쥐떼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최 부자 역시 체면을 구긴 채 얼굴을 감싸 쥐고 도망치듯 칠성님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두고 보자 하는 최 부자의 비명 섞인 외침이 멀어지자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깨 위에 대장쥐를 쓰다듬어 주었고 쥐들도 승리를 자축하듯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칠성님은 멍석 위에 쏟아진 보물들을 다시 항아리에 담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을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돈으로 쌀을 사고 고기를 사서 오늘 저녁에 큰 잔치를 열 테니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오셔서 배불리 드시고 가십시오. 칠성님의 파격적인 제안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이어 칠성님의 진심을 깨닫고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칠성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칠성님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칠성님의 집은 잔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는데 이번에는 칠성님 혼자가 아니라 마을 아낙네들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쌀밥이 고슬고슬하게 지어지고 큰 독에서는 잘 익은 김치가 꺼내졌으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며 전이 노릇노릇하게 부쳐졌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칠성님의 낡은 집을 보수하기 위해 나무를 해오고 흙을 반죽하여 무너진 담벼락을 고쳐주었습니다. 칠성님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맺은 일을 도맡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쥐들이 맴돌며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마당에 횃불이 밝혀지자 마을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멍석이 깔린 마당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떡, 고기 산적이 푸짐하게 차려졌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둘러앉아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칠성님은 술잔을 들고 다니며 어르신들께 공손히 술을 올렸고 아이들에게는 엿과 과자를 나눠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며칠 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풍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가 복을 받더니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진국이었던 게 이제야 빛을 보는구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칠성님은 잔치 음식의 일부를 따로 떼어 깨끗한 그릇에 담아 마루밑과 부엌 구석구석에 놓아두었는데 이는 은인인 쥐들을 위한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쥐가 더럽고 징그러운 짐승이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칠성님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눈으로 본 뒤로는 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쥐가 나타나면 돌을 던지는 대신 밥풀을 던져주었고 어른들도 저놈들이 칠성이를 살린 영물들이다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쥐들도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잔치판 한 구석에서 떨어진 콩고물을 주워 먹으며 사람과 짐승이 한데 어우러지는 기묘하고도 평화로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잔치의 흥은 더욱 무르익었고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님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춤판에 끼어들었는데 엉거주춤한 춤사위가 우스꽝스러워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 높이 퍼져나가 멀리 산 너머까지 울려 퍼졌고 차가운 겨울 바람마저 훈훈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칠성님은 춤을 추며 밤하늘의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는데 달님도 빙긋 웃으며 그를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에 사무쳤던 지난 세월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속에는 뜨거운 감동과 희망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칠성님이 준비한 쌀 한 자루와 고기 한 근씩을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아, 고맙네. 정말 잘 먹었네. 내일부터는 우리도 자네를 도와 농사일이라도 거들겠네. 사람들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돌아갔고 칠성님은 대문 앞까지 배웅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마당에는 타다 남은 모닥불만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칠성님은 그 불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칠성님은 오늘 있었던 일이 마치 한바탕 꿈만 같았지만 자신의 손에 쥐어진 굳은 살과 쥐들의 온기가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대장 쥐를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내 팔자가 폈구나. 하지만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준 것이고 하늘이 잠시 맡긴 것임을 잊지 않으마. 칠성님의 목소리에는 자만심 대신 겸손함과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이웃과 배고픈 짐승들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칠성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마당 구석에 놓인 빈 항아리였습니다. 보물은 다 꺼내어 안전한 곳에 옮겨두었지만 그 빈 항아리는 여전히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칠성님은 그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 집안 가장 중요한 곳에 모셔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배고픈 시절 나누었던 주먹밥 한 덩이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징표였습니다. 칠성님은 항아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쥐들도 그 뒤를 따르며 편안한 잠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날 밤 칠성님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평화로웠습니다. 문풍지 우는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고 아랫목은 절절 끓어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칠성님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그리고 더 이상 외롭지도 않은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쥐들도 칠성님의 머리맡과 발치에 자리를 잡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방 안에는 사람과 짐승의 고른 숨소리만이 화음처럼 어우러졌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평온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칠성님은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칠성님의 등을 토닥여 주셨고 그 옆에는 쥐들이 사람처럼 서서 칠성님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칠성님은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잠든 칠성님의 얼굴에도 그대로 번져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행복한 잠에 빠져든 밤, 오직 최 부자만이 분을 이기지 못해 잠을 설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불면을 신경 쓰지 않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했던 잔치가 끝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칠성님을 둘러싼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칠성님은 자신의 허름했던 초가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졸부들이 의뢰 그렇듯 기와집을 짓고 담장을 높게 쌓아 위세를 떨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바람을 막고 쥐들이 드나들기 편하도록 구멍난 곳을 메우고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대신 그는 마당 한쪽에 아주 커다란 창고를 하나 지었는데 이는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수확한 곡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누구든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을 공동의 뒤주였습니다. 칠성님은 항아리에서 나온 금은 보화를 돈으로 바꾸어 마을 주변의 척박한 땅들을 사들였고 땅이 없는 소작농들에게 아주 싼 값에 혹은 거의 거저나 다름없이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최부자의 횡포에 시달리며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바빴던 농부들은 이제 칠성님의 배려 덕분에 내 땅처럼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성님은 뒷짐지고 감독하는 지주의 모습이 아니라 직접 쟁기를 잡고 소를 몰며 농부들과 함께 땀 흘리는 일꾼의 모습으로 들판을 누볐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칠성 어르신, 새참 드시고 하세요 하며 건네는 막걸리 사발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칠성님의 집은 이제 마을의 쥐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칠성님은 부엌 한쪽 구석에 아예 쥐들을 위한 식탁을 따로 마련해 두고 매 끼니마다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을 정갈하게 차려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이렇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자 쥐들이 더 이상 쌀독을 갈거나 옷감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쥐들은 칠성님의 집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여기며 밖에서 들어오는 해충을 잡아먹거나 다른 사나운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파수꾼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사람과 쥐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공생하는 이 기묘한 풍경은 인근 마을에까지 소문이 나서 구경꾼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계절은 흘러온 산천에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한 봄이 왔고 칠성님의 밭에는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 풍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님을 마을의 촌장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칠성님은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나는 그저 운이 좋아 밥 굶지 않게 된 늙은이일 뿐이요. 감투는 내게 어울리지 않으니 그저 이웃집 할아범으로 살게 해주시오. 칠성님의 겸손함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였고 촌장이라는 직함 대신 복할아버지라는 친근한 별명으로 그를 부르며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파하면 칠성님의 사랑방으로 몰려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았고 칠성님은 그때마다 무릎에 쥐들을 올려놓고 신비한 모험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반면 욕심쟁이 최부자는 칠성님의 성공과 마을 사람들의 냉대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칠성님이 망하기만을 바라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만 칠성님의 곡간은 날이 갈수록 풍족해지고 인심은 더욱 후해지니 배가 아파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밤마다 들리는 쥐들의 찍찍거리는 환청에 시달리다가 재산을 정리하여 먼 도시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가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배웅을 나가지 않았지만 칠성님만이 마을 어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부디 그곳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편안히 사시오 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악인이 떠난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님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허리는 조금 굽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칠성님은 혼기를 놓친 마을 처녀 총각들을 짝지어 주어 가정을 꾸리게 해주었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서당을 지어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칠성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젊은이들이 명절마다 고향을 찾아와 칠성님께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은 이제 마을의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칠성님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쓰면 쓸수록 다시 채워지는 것을 보며 이것이 바로 나눔의 기적임을 몸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쥐들이 가져다 준 황금이 아니라 그 황금을 나누는 마음이 자신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추수가 끝나고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을 때 칠성님은 자신의 일생을 정리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남은 재산을 마을 공동의 자산으로 헌납하겠다는 유언을 미리 남겼습니다. 이 재물은 원래 땅에서 나온 것이고 쥐들이 내게 잠시 맡겨둔 것이니 내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이치에 맞네. 부디 이 돈을 싸우지 말고 우리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주게. 사람들은 칠성님의 뜻을 받들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칠성님의 집 앞에는 그의 공덕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비석 옆에는 쥐 모양의 작은 돌조각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칠성님이 그토록 춥고 배고프게 보냈던 섣달 그 쇳날이 돌아왔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칠성님의 방 안은 군부를 지펴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님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날 그날처럼 하얀 쌀밥을 뭉쳐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을 앞에 두고 칠성님은 허공을 향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얘들아, 섣달 그침이다. 밥 먹자. 그러자 신기하게도 방 안 구석구석에서 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그 옛날의 대장 쥐는 없고 그의 손자, 증손자뻘 되는 쥐들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칠성님을 할아버지처럼 따르며 주먹밥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칠성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주먹밥을 잘게 부수어 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너희 조상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호강하고 사는구나. 내 죽어서도 너희 은혜는 잊지 않으마. 쥐들은 오물오물 밥을 먹으며 칠성님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그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눈보라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롭고 안락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칠성님은 쥐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칠성님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이 아니라 황금 들판을 뛰어다니며 쥐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즐거운 꿈이었습니다. 꿈속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바람은 향긋한 꽃내음을 싣고 불어왔습니다. 칠성님은 꿈속에서 만난 대장 쥐에게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고 대장 쥐는 우리가 더 고맙지요. 칠성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렸으니까요. 라고 사람의 말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칠성님의 입가에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날 해가 밝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세배를 드리러 칠성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칠성님은 벽에 기대어 앉은 채로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의 무릎 위와 발치에는 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칠성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슬퍼했지만 그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차마 큰 소리로 울지 못했습니다. 칠성님은 고통 없는 세상으로, 배고픔 없는 세상으로, 그리고 쥐들과 친구가 되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님을 양지 바른 언덕, 그가 보물을 찾았던 당산나무 아래에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을은 쥐와 사람이 함께 사는 마을로 불리며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배를 떼지 않고 쉬어갈 수 있는 인심 좋은 곳으로 남았습니다. 칠성님이 살던 집은 마을 사랑방으로 개조되어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부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쥐들을 위한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흉년이 들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칠성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돕고 나누는 법을 기억했습니다. 내 밥 한 숟가락 덜어 남을 주면 언젠가 그 복이 태산이 되어 돌아온다는 칠성님의 가르침은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자장가처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눈 내리는 섣달긋밤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칠성님의 무덤가에 주먹밥 하나를 놓아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쥐들이 나타나 그 주먹밥을 나누어 먹고 하늘에서는 칠성님이 별이 되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빙긋 웃으신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로 쥐들과 친구가 되고 하늘의 복을 받아 마을 전체를 구한 칠성님의 이야기는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칠성님처럼 그리고 은혜 갚은 쥐들처럼 서로 아끼고 나누는 마음을 품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